제46화 개방을 끌어들여라 3. 석봉이 주춤하는 양호전을 끌어들이기 위해 바짝 다가앉았다. 양 타주 말씀이 옳습니다. 독총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독총에게 근래 들어 18살쯤 먹어 보이는 제자가 하나 생겼다 합니다. 그 녀석이 독총의 검수를 전수받은 것은 유연히 직접 그 녀석과 무공을 겨뤄봤기에 확실히 합니다. 그럼 독청의 제자가 이번 사태의 범인이라는 것이오? 혼자서 아미파와 청성파 무공을 사용했다고? 허허, 나는 믿을 수 없소이다. 독청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고 해도 독청의 어린 제자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언제 부상을 입을지 모르는 무리민으로서 탁월한 의술을 가진 독청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양호전으로서는 당연했다. 양호전이 핵심을 찌르자 석봉이 다시 덧붙였다. 나도 그놈이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지 않소이다. 그런데 그놈이 얼마 전 아기와 숭산파 대세형 대연 그리고 유연히 객잔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염탐한 듯 보였다 하더이다. 그런 일이 있었소? 그럼 그자를 잡아 족쳐보았소이까? 숭산파 장문 사진풍이 혈맥이 꼬여 고생할 때 독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연은 독총의 심기를 건드릴까 염려해 그때는 그놈을 그냥 놓아 주었는데 유연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놈과 무공을 겨뤘을 때 그놈이 독총 도인의 검술 말고도 다른 문파의 무공을 썼던 것 같다고 하더이다. 다른 문파의 무공도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아귀가 다시 나섰다. 양타주, 더욱 이상한 것은 그놈이 지금 풍류각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전승이 놀라자 아귀가 또다시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전승, 내가 타주님과 풍류각에 들어서니 그 녀석이 내 뒤를 따라 들어오던데 나도 그놈을 보고 깜짝 놀랐어. 뭐라고? 그럼 그놈이 우리를 미행했다는 거냐? 모르지. 그놈이 나와 방주님을 따라온 것인지 너를 따라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번이나 우연히 겹칠 수 있겠어. 그럼 어찌할까? 뭘 어째? 일단 잡아 족쳐야지. 아귀가 자리를 박차고 나서려 하자 양호전이 분위기를 다잡았다. 잠깐, 증거도 없이 독청의 제자를 건드렸다간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이오. 일단 아래층에 내려가 확인을 해본 후 손을 써뒀어야 할 것이오. 낙양에서 안락한 생활에 젖어있던 양호전은 독청을 적으로 돌리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양호전이 이렇듯 한 발 물러서자 아귀가 답답하여 말했다. 타주님, 그놈이 말로 해서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양호전이 손을 들어 아귀를 진정시켰다. 자자, 무작정 흥분할 일이 아니오. 당연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지. 우리 개방이 나서기는 뭐하니 아귀, 그대가 꼬투리를 잡아 저자와 무공을 겨루시오. 그자의 무공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면 그자가 흉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오. 네. 양호전이 자신 보고 나서라 하자 놀란 아귀가 눈알을 굴렸다. 제길, 11명이나 해치운 놈과 나 혼자서 대결을 하라는 것인가? 이거 잘못하다간 오늘 명절이 간당간당해지겠군. 눈알을 굴리던 아귀가 한 발 물러섰다. 타주님, 곧 숭산파 대사형 대연이 여기로 올 것입니다. 대연과 유연이 나선다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일을 저지를 듯 했던 아귀가 꽁지를 내리자 양호전은 어이가 없었다. 훗, 석봉의 오른팔이라는 자가 어린아이 하나가 무서워 꽁무니를 빼는군. 하긴 숭산파 대연이 나서는 것이 더 확실하기는 하겠군. 양호전 입장에서는 석가방이 나서든 숭산파가 나서든 별 상관이 없었다. 아귀가 의심하는 놈이 정말 흉수라면 개방은 화산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소이다. 숭산파 대사형이라면 충분히 그자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럼 대연을 기다려봅시다. 석봉과 양호전 일행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탕명과 양도는 아래층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위층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별다른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조용한 것에 오히려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양형,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개방과 석가방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지. 그때였다. 어서 옵시오. 두 사람이 일어서 나가려는데 숭산파 대사형 대현과 유현이 풍류각에 들어섰다.
제기랄. 유현이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무래도 석봉과 아귀를 찾는 모양이다. 멈칫하며 서 있던 탕명을 유현이 바로 발견했다. 너는? 우연히 두 번 겹치자 대사형 대연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유현이 탕명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것 참 요상한 일이군. 우연히 겹치면 필연 아니던가. 어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녀석이 있는 것이지? 하필 이놈을 여기서 만나다니. 탕명이 마땅한 말을 못 찾고 있는데 위층에서 아귀가 내려오며 유현과 탕명을 발견했다. 대현과 탕명이 마주선 것을 본 아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벌써 일이 벌어졌군. 아귀가 흠칫 놀란 표정으로 양도를 향해 외쳤다. 너는 그래 이제 생각났다. 어린 놈에게 신경을 쓰느라 깜빡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내 놈이 바로 녹주를 빼돌린 양도라는 놈이었다. 아귀가 대뜸 자신을 지목하자 양도가 흠칫하며 답했다. 그래, 내가 양도다. 내 놈이 녹주를 납치했지.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랬다면 내 놈이 어쩔 테냐. 이놈이! 아니라고 한번 빼볼 만도 한데 너무 당당한 양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양도의 정체마저 드러났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아귀가 숨겨진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래 이제야 아기가 딱 맞게 얘기가 돌아가는군. 양도 내 놈을 쫓던 내 수하들이 개죽음을 당했으니 당연히 너와 관련이 있겠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야 의문이 풀리는군. 아귀가 정확히 아귀를 맞추었다. 제기랄. 된통 걸렸다. 이젠 방법이 없다. 정면 돌파뿐이다. 탕명이 아귀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것 참 희한하게 당신들을 또 만났네. 그런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것이오? 죄 없는 녹주를 납치한 건 당신들인데 녹주를 구해낸 것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것이오? 아귀가 누나를 부라리며 다가섰다. 트집. 이 어린 놈이. 좋다. 트집인지 아닌지는 따져보면 알 일이다. 대사형. 저놈을 잡아 족쳐봅시다. 석봉이 대현과 유현을 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귀가 자신이 나설 때임을 알려주자 대사형 대현이 탕명에게 한 발 다가왔다. 내 독청 도인을 봐서 너를 죽일 생각은 없으니 순순히 따르거라. 대현은 마치 자신이 나서면 탕명을 쉽게 제압할 것이라 자신하는 표정이었다. 탕명도 한가닥하는 처지에서 대현의 행동은 좀 어이가 없다. 가긴 어디를 가? 내가 싫다면 어쩔 건데? 탕명과 한 차례 겨뤘던 유현이 끼어들었다. 이놈아, 대사형께서 사정을 봐주려 하는데 어찌 이리 날뛰는 것이냐?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혼이나? 혼은 당신이 나한테 나지 않았던가? 뭐시라? 유현의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하는 꼴이 볼만하였다. 하지만 한 차례 칼질을 하지 않고서는 끝날 상황이 아니었다. 알았어. 당신들 나랑 한바탕 싸우고 싶은가 본데 여긴 좁으니 나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봅시다. 얼마 전 양도가 객잔에서 석가방 졸개들에게 한 행동이 멋져 보였던 탕명이 양도를 따라 해본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탕명이 태연히 객잔 밖으로 걸어나가자 오히려 대현과 유현이 뻘쭘해졌다. 석순과 아귀, 거기에 개방의 양타주와 전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숭산파 대사형 대현이 탕명과 마주섰다. 양도가 탕명에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저놈들이 동생의 정체를 밝히려고 수를 쓰는 것 같아. 어쩔 셈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독청 도인의 검술만으로도 저놈을 상대할 수 있어요. 일단 붙어보고 생각해볼 일이에요. 그래, 조심해. 탕명이 대현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숭산파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리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지? 독청 도인께서 숭산파 장문과 친분이 있다 하셔서 내가 참으려 했는데 안 되겠군. 어디 자신 있으면 덤벼라. 탕명이 독청과 장문 사진풍의 친분을 들먹이자 대현도 마냥 살수를 쓸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석가방 방주 석봉과 개방 양호전이 개입된 이상 숭산파의 명예가 달린 대결이 되었다. 아귀가 대사형 대현에게 속삭였다. 대사형. 저놈이 대사형과 겨루며 아미파와 청성파의 무공을 쓴다면 저놈이 흉수인 게 틀림없습니다. 저놈이 무공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합니다. 알겠소.
내 저놈이 어떤 무공을 지녔는지 모두 확인시켜 드리겠소. 아귀가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물러서자 대연이 한 발 나서며 말했다. 나는 숭산파 대사형 대연이라 한다. 내 먼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내가 알기로는 독청 도인은 제자를 받지 않는다 들었는데 너는 언제 독청 도인의 제자가 된 것이냐? 탕명이 갑자기 숭산에 나타났으니 대연이나 유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나는 탕명이라 한다. 그리고 나는 독청 도인의 제자가 아니다. 다만 한 달 정도 독청 형님에게 무공을 전수받았을 뿐이다. 유현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독청이 형님이라고? 겨우 한 달 정도 무공을 전수받았다고? 자신이 겨우 한 달 정도 배운 놈에게 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유현이었다. 대연 역시 독청의 정식 제자도 아닌 자에게 유현이 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좋다. 탕명. 얼마 전 석가방 무사 11명이 흉수의 손에 죽었다. 우리는 그 흉수를 찾는 중이다. 너는 나와 겨뤄 흉수가 아님을 밝혀라. 정말 어이없군. 그자들이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결백하다면 나와 무공을 겨뤄보면 될 것이다. 좋다. 어디 할 테면 해봐. 탕명은 소림궁에서 독청 도인과 헤어진 후 몸속의 수타음경 내공 씨앗을 꾸준히 키워왔다. 내공이 점차 안정되고 단단해지자 전생의 무공을 조금씩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림궁을 떠났을 때는 독청 도인에게서 흡수한 그림자 검술 3초씩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이미 10여 초씩 이상 펼칠 수 있게 됐다. 전생의 스승이신 선우 무도의 절기는 검을 든 한 손으로는 그림자 검술을 펼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산권각술을 함께 펼치는 것이었다. 일이 되면 상대는 2명의 상대와 겨루는 것이 되기에 그 위력은 배가 되었다. 대연 저자는 내가 아미파와 청성파의 무공을 쓰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림자 검술과 태산권각술로 너를 상대할 것이다. 태산권각술을 아직 완벽히 펼칠 수는 없지만 대연을 상대할 만큼은 될 것이다. 문제는 대연의 무공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다. 만일 대연이 화산파 대사형 청명급이라면 탕명의 계획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47화 개방을 끌어들여라 4. 숭산파 대사형 대연과 마주 선 탕명이 청월검을 뽑아들었다. 석가방 졸개들을 처리할 때는 현초검을 사용했기에 청월검을 사용하면 저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전생의 사부님이 창조하신 나한검법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나한검법은 부처의 가르침이 녹아든 검법이기에 살수를 펼치지 않고 그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중점을 둔 검법이었다. 탕명이 3차례 연습 삼아 검을 휘둘러 보이자 대연은 숭산파의 수미전단 검법을 펼칠 자세를 취하였다. 대연의 검끝이 진동하며 그의 내력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연은 유현과는 급이 다른 고수이다. 간다. 바로 감이 왔다. 대연의 공격은 날카로웠다. 긴장한 탕명이 청월검으로 온몸의 요열들을 꽉 틀어막으며 2걸음 물러섰다. 한 차례 공방으로 대연의 수준은 확인되었다. 역시 대연은 유현과는 다른 상대였다. 소림궁에서 이미 유현의 수미전단 검법을 경험한 탕명이었다. 그러나 유현이 펼쳤던 수미전단 검법과 대연이 펼치는 수미전단 검법은 완전히 다른 검법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대연이 화려한 검술을 펼치며 우위에 서자 전승이 찬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숭산파의 대사형으로 손색이 없는 실력이군. 전승의 찬탄에 대연을 초빙해온 석봉이 어깨를 으쓱했다. 뿌듯함을 느낀 석봉이 양호전에게 탕명과 대연의 비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양타주, 그대가 보기에 저 탕명이란 자의 무공은 어떻소이까? 내 짧은 소견으로는 암이나 청송의 무공은 아닌 듯 보입니다. 석봉은 정통 무리민이 아니었기에 그의 식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양호전은 개방에서 10명 안에 드는 고수였기에 나한 검법을 보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거 참, 저자의 검법은 나로서도 처음 보는 검법이오.
검세가 안정되고 빈틈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저자의 껌 끝에서는 전혀 살기가 느껴지지 않소이다. 양호전의 말에 석봉이 고개를 갸웃했다. 양타주, 세상에 살기가 없는 검법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소림궁의 무공에 신비함이 있다 하더니 독청의 무공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오늘 직접 보니 독청의 명성이 결코 허황된 소문은 아니었소이다. 나로서도 저자의 무공의 원류를 밝히기 어렵소. 그리고 저 정도의 무공 실력을 갖춘 자가 뭐 때문에 남의 무공을 사용하겠소이까? 양호전이 탕명은 흉수가 아니라고 하자 개방을 끌어들여 이를 해결하려 했던 석봉과 아귀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한껏 호기가 치솟은 대연의 공세는 점점 거세졌다. 탕명에게 대연은 이 생에서는 처음으로 맞붙어보는 강한 상대였다. 석봉과 아귀의 계획이 어떠했든 간에 일단 대연을 이기고 볼 일이다. 대연의 검과 탕명의 청월검이 수차례 부딪히자 탕명은 손끝에서 전해오는 엄청난 압력을 느꼈다. 훗, 이자가 괜스레 큰 소리친 것은 아니었군. 하지만 탕명이 누구인가? 비록 탕명의 겉모습은 아직 풋내기였지만 전생의 각파의 최고수들을 상대했던 경험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대연의 맹렬한 공격에도 탕명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연의 무공이 훌륭하였으나 결코 화산파 대사형 청명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상대의 공력을 충분히 파악했으니 이제 나한검법의 소임은 끝이 났다. 나한검법을 걷어들이고 필살기인 그림자 검수를 펼칠 자세를 취하던 탕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현촉검으로 상대했다면 이자의 무공을 흡수했을까? 유현은 숭산파 어린 제자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울분을 푸는 소인배이다. 그러나 대연은 숭산파 대사형으로서 위엄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소실산 폭포압 대결에서 유현의 수미전단 검법을 흡수하지 못했었다. 유현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연이 펼치는 무공은 흡수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대연의 무공이 워낙 훌륭하였기에 든 생각이었다.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대연의 날카로운 검이 덮쳐왔다. 대연의 검이 탕명의 어깨를 스쳤다. 하마터면 제대로 생채기가 날 뻔했다. 자신감 넘치는 대연의 공격이 이어지자 더는 상대의 무공에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 탕명의 차례이다. 탕명이 기압과 함께 그림자 검수를 펼치며 왼손으로는 태산 검각수를 펼쳤다. 탕명의 검끝이 갈라지며 대연의 두 군데 요혈을 찔러갔고 이어서 왼 주먹이 대연의 어깨를 노렸다. 두 명의 탕명이 한꺼번에 덤비는 격이라 대연으로서는 기겁할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탕명의 검세 변화에 깜짝 놀란 대연의 자세가 순간 흐트러지자 탕명의 왼 주먹이 대연의 어깨를 강타했다. 휘둥그레진 눈을 한 대연이 두 장이나 뒤로 물러섰고 이내 대연의 얼굴이 붉어지며 일그러졌다. 탕명의 주먹에 맞은 곳이 아파서가 아니라 숭산파 대사형이 소림궁 어린 제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런 것이다. 탕명이 생전 처음 보는 무공으로 대연을 물러서게 만들자 혹시나 하며 지켜보던 양호전과 전승은 맥이 빠졌다. 양호전이 석숭을 보며 말했다. 석방주, 아무래도 그대들이 잘못 짚으신 것 같소이다. 개방은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겠소. 그럼 다음에 또 뵙겠소이다. 전승, 가자. 양호전이 앞장서자 전승도 입맛을 다시며 따라 나섰다. 양호전은 더는 독청의 제자를 핍박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에 서둘러 자리를 떠난 것이다. 탕명의 강력한 적인 양호전이 이렇게 순식간에 자리를 뜨자 이제 남은 것은 석가방 무리와 숭산파 대연과 유연뿐이다. 사실 탕명의 적은 숭산파가 아니다. 대연을 죽일 생각이 아니었기에 그에게 적당히 물러설 기회를 주었다. 탕명이 검을 검집에 꽂아넣고 부드럽게 말했다. 대사형, 이제 내가 흉수가 아닌 것을 알았소이까?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 있던 대연은 탕명을 꺾을 자신이 없었던지 대사형다운 현명한 판단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달 배운 탕명이 이 정도면 독청의 무공은 어떠하겠는가. 독청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진 대연이 한 발 뺐다. 독청 도인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군. 석방주. 내 보기에 소림궁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양호전은 떠나버렸고 대연마저 한 발 빼니 석봉은 어찌할지 난감하다. 어쩐다. 상황이 급변하자 기회가 왔다는 듯 양도가 아귀에게 외쳤다. 아귀, 녹주는 이미 멀리 떠났다. 나 양도에게 볼일이 있다면 지금 검을 뽑아라. 양도는 사태가 유리해지자 이참에 녹주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의 도발에도 아귀는 대답 없이 눈알을 굴리며 양도를 노려볼 뿐이다. 탕명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유현에게 물었다. 유연,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직도 내가 흉수라고 생각하시오? 유현은 아직도 탕명을 의심하는 표정이었으나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대사형 대연이 사실상 패하고 물러서자 유현의 얼굴은 그저 불그락푸르락하였다. 내가 착각했소이다. 유현은 겨우 들릴락 말락한 작은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내 놈이 나를 잡아먹을 듯 승냥이처럼 덤비더니 이제는 꼬리를 내리는구나. 꼴 좋다. 하긴 유현을 더 몰아붙여봐야 탕명으로서도 좋을 게 없었다. 좋소. 뭐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 그럼 우린 이만 가보겠소. 잠깐. 가긴 어딜 가? 탕명과 양도가 돌아서 가려 하자 석봉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석봉이 휘파람을 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10여 명의 석가방 무사들이 탕명과 양도를 둘러쌌다. 석봉은 자존심상 두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귀, 녹주년을 데려간 빚을 받아와라. 네, 석봉의 명령에 똥 씹은 표정의 아귀가 어쩔 수 없이 검을 뽑아들었다. 아귀가 나서자 양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을 뽑았다. 아귀, 녹주를 괴롭힌 대가로 내 놈의 한쪽 귀마저 잘라주마. 양도가 자신만만하게 나서자 아귀가 썩은 웃음을 흘리며 다가섰다. 양도 어린 놈 믿고 너무 설치는구나. 내 놈을 그냥 보낸다면 우리 석과장이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되지. 대사형, 우리와 합세하여 저놈을 처리합시다. 아귀가 대연을 바라보며 합세하기를 청하였다. 아귀의 기대와 달리 대연은 검을 검집에 찔러 넣었다. 석방주, 우리는 장문께서 명하신 일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소. 대연이 한 번 뱉은 말을 되돌리지 않으리라 생각한 석봉이 뭐라 얘기하려다 그만두었다. 대현과 유현이 물러서자 아귀의 두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제기랄. 기회가 왔는데 마다할 탕명이 아니었다. 죽이려던 놈이 제 발로 걸어와 목을 빼고 쳐달라네. 양도 또한 같은 생각인지 탕명을 보며 씩 웃었다. 동생, 아귀 저놈은 내가 해치울 테니 나머지 놈들 처리해줘. 네. 아귀, 넌 내가 상대해주마. 애초에 탕명의 목표는 석봉과 아귀 두 놈이었다. 탕명은 양도의 뒤를 받쳐주기 위해 화엽비수를 펼치며 달려드는 조무래기들을 검집으로 쳐나갔다. 조무래기 무사들이 어찌 탕명의 화엽비수를 따라오겠는가. 순식간에 석가방 무사 6이 땅에 뒹굴었다. 태복 석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낙양에서 위세를 떨치던 아귀였다. 늑대처럼 활보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아귀의 무공은 실상 청성파 검수를 제대로 익힌 양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양도의 매서운 검세를 몇 차례 막아내던 아귀가 결국 양도의 검의 허벅지를 찔려 주저앉았다. 양도가 마지막 일 검을 겨누며 아귀에게 다가섰다. 살려줘. 사태가 위급해지자 아귀는 비굴한 본성을 드러냈다. 양도가 어디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사람인가? 아귀, 녹주를 대신해 너를 처단한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귀가 한쪽뿐인 아귀의 머리가 대구르르 굴렀다. 털썩. 아귀의 목이 속절없이 떨어지자 놀란 석봉이 서둘러 대연의 뒤로 숨었다. 대사형, 나 좀 살려주시오. 석봉과 대연은 수년간 서로 알고 지냈다.
그러나 대연은 어디까지나 석봉의 돈을 보고 관계를 유지한 것뿐이다. 이미 개입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한 대연이다. 더욱이 자신이 나선다고 확실히 탕명을 제압할 자신도 없었기에 대연은 석봉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였다. 살기 위해서는 빨리 판단해야 한다. 어정쩡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대연의 표정에서 싸늘함을 느낀 석봉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뛰기 시작했다. 도망을 가? 일단 피를 봤으니 끝을 봐야 했다. 탕명이 화엽비수를 펼치며 석봉의 뒤를 덮쳐갔다. 졸개들은 왜 헛되이 목숨을 버리려 하는 걸까? 거추장스러운 졸개 넷이 다시 탕명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졸개 넷이 피를 뿜으며 쓰려졌고 한 번 피를 보니 잠재돼 있던 탕명의 전사의 피가 끓어올랐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48화 새로운 출발 소림방 1. 번화한 낙양성 평안로 앞에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비무가 벌어졌다. 잔뜩 기대하며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탕명과 대연의 대결이 예상과 달리 싱겁게 끝나자 김이 빠져 돌아섰다. 그런데 갑자기 석가방 졸개들이 나타나 한바탕 싸움을 벌이더니 밉상이던 아귀의 목이 떨어져 구르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며 다시 모여들었다. 아귀가 맥없이 죽자 놀란 석봉이 졸개들을 방패막이 삼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탕명이 졸개들을 처리하느라 잠시 지체한 사이 석가방 방주 석봉이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탕명이 품속에서 현초검을 꺼내 석봉의 등짝을 향해 날렸다. 평소에 현초검을 던지며 연습을 했던 게 요긴했다. 손에 착착 감긴 현초검이 빠르게 석봉을 향해 날아갔다. 탕명의 내공이 확실히 강해져서인지 현초검의 손잡이가 안 보일 정도로 석봉의 등짝 깊숙이 박혔다. 널브러져 아등바등하는 석봉의 등에서 현초검을 뽑자 시뻘건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석봉이 한 차례 부르르 떨고는 그대로 사지를 쭉 뻗고 죽어버렸다. 사실 오늘은 그저 개방 거지들의 뒤를 밟으려 했을 뿐인데 의도치 않게 석봉과 아귀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당소소의 두 번째 의뢰건도 깔끔히 완수되었다. 와! 석가방 방주 석봉이 죽었다. 못된 짓만 하더니 자업자득이지. 그런데 저 청년은 누구야? 그러게. 엄청난 실력인데. 얼굴도 잘생겼어. 사람들은 아귀와 석봉의 죽음을 반기며 여기저기서 탄성과 환호를 질렀다. 처음 탕명과 대연이 무공을 겨룰 때만 해도 구경꾼들은 그저 단순한 비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아귀가 피를 뿜으며 죽고 석봉마저 단검에 맞아 꼬꾸라지자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고 주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양도가 탕명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동생, 일이 커졌어. 빨리 낙양을 빠져나가는 게 좋겠어. 네, 그러는 것이 좋겠네요. 그럼 다시 장안으로 갈까요? 그래. 탕명과 양도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히 돌아섰지만 아무도 두 사람을 제지하지 못했다. 대연은 갑자기 석봉과 아귀가 죽어나가자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고 넋이 나간 유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석가방 무리가 먼저 검을 들었고 탕명은 그에 대응한 것이다. 무림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죽은 자가 석숭의 사촌 동생 석봉이고 장소가 낙양성 한복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낙양성을 빠져나와 장안 방향으로 한참을 가서야 객잔에 들어섰다. 붉은 홍주 한 잔을 시원하게 들이킨 탕명과 양도가 다음 계획을 세워보았다.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 석봉과 아귀를 멋지게 처리했다. 낙양성 한복판에서 큰 소란을 피웠으니 금방 당소소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양형, 우리의 계획과 달리 석봉은 아미파와 청성파를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석봉이 개방을 끌어들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하마터면 일이 꼬일 뻔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지. 태복 석승이 석봉의 죽음을 알면 분명 우리에게 보복하려 할 텐데 그것이 걱정이야. 양도가 본격적으로 석순과 대립하게 된 것을 걱정하자 탕명이 당소소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당소소는 석봉을 제거하면 자신이 석봉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소소의 수완이 어떠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당소소가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석봉이 죽었으니 숭산파는 손을 떼겠죠? 글쎄, 대연과 유연이 석봉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더는 개입할 리 없지. 게다가 동생의 무공을 직접 확인했는데 대연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거야. 그럼 개방이 문제군요. 개방이 먼저 화산파를 공격해주면 좋겠는데? 낙양 타주 양호전을 보아하니 섣부른 행동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진 않더군요. 훗, 양호전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낙양에서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해서야. 사람이 안락함에 빠지면 이를 버리기 싫어하거든. 안락함이라. 탕명은 낙양에서 호의호식하는 유비의 손자 안락공 유요가 생각났고 탕명의 의식은 저절로 제가런에게로 이어졌다. 현무관 제자 중에 조영이 제일 먼저 큰 뜻을 품고 한중으로 떠났다. 그 후 제가런은 자의 반타의 반으로 낙양에 와 태자비가 되었고 탕명은 당소소와 의기투합해 이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관식과 장포도 곧 성도를 떠날 태세였다. 모두 각자 의지대로 삶을 개척하고 있다. 누가 성공하고 실패할지 알 수 없으나 탕명은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다. 탕명은 사부님의 수타진경을 되찾아 소림파의 무공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 되면 숭산소림파는 부활할 것이다. 미래의 일을 상상하며 꿈을 크게 그리다 보니 유요가 황궁에서 제가런에게 머리를 숙이는 꼴을 보면 통쾌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포악한 황후 가난풍에게 휘둘린 제가런을 생각하니 한편 씁쓸하고 걱정도 되었다. 제가런은 태자비가 되어 행복해할까? 제가런에 관해서는 생각해봐야 머리만 아팠다. 탕명은 머리를 흔들며 애써 제가런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다. 일단 꿈을 이루려면 사룡방을 몰락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했다. 양형, 우리 장안에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벌여봐요. 또 일을 벌이자고? 네. 사룡방 행동대장 범량이 죽었으니 방주 사단룡이 잔뜩 독이 올라 있을 겁니다. 독이 오른 독사가 무슨 짓을 벌이는지를 살펴보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사룡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룡방을? 이거 쉽지 않겠는걸. 좋아. 장안과 낙양을 오가며 한 번씩 일을 벌이자는 거지. 그렇죠. 생각만 해도 설레요. 하, 동생은 영락없는 청부업자 체질이군. 당소소와 나는 동업자예요. 시작은 청부업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청부업자는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니 우리도 조직을 만들까요? 그렇지. 뭐 생각해둔 거라도 있어? 소림방 어때요? 소림. 왜 소림이지? 제가 소림궁 독청 도인의 한 달 제자이기도 하고 양형도 소림궁 앞 대나무 숲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탕명이 소림이라고 지은 이유는 뻔하다. 전생에 소림파의 제자였으니 언젠가는 소림파를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은 세력이 보잘것없어 소림파라 하기에는 거창해서 소림방이라 한 것이다. 탕명의 속마음을 알 길 없는 양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림방 괜찮네. 그런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방이라 하기에는 뭔가 쑥스럽군.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우리의 중요한 일이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첩보부대를 만들면 좋겠어요. 첩보부대가 정보를 수집해오면 양형과 제가 처리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긴 한데 동생은 투명망토가 있고 경공을 익혔으니 담을 넘어 들어가 숨어서 엿듣는 게 가능한 거잖아. 첩보부대를 만든다고 그들이 동생처럼 잘할 수 있을까? 양도의 말이 옳다.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생에 사부님의 의형인 양목은 고구려 첩보부대 천리인의 대장이었는데 천리인은 고구려가 한나라와 주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첩보부대였다. 그들은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인으로 불리었다. 쓸만한 인재를 뽑아 탕명이 화엽비수를 전수해주고 투명 망토를 사용한다면 훌륭한 첩보부대가 될 것이다. 양형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공을 가르치고 투명 망토를 사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 첩보부대 이름은 천리통이라 지어요.
무슨 통? 천리통. 네, 소림방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의미죠. 소림방의 첩보부대 천리통. 멋지죠? 천리통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벌여볼까? 왠지 벌써 몸이 달아오르는군. 아귀의 목을 시원하게 쳐버린 양도는 의욕이 넘쳤다. 양도가 이번에는 점소이에게 백주 2병을 가져오라 했다. 술 더 드시게요? 그럼 오늘은 소림방을 만든 날이니 축하주가 빠질 수 없지. 좋아요. 양도가 큰 대접에 술을 가득 붓고는 대접 하나를 탕명에게 내밀었다. 자, 탕방주 한 잔 드시오. 탕방주요? 당연히 형님이 대장하셔야죠. 아니야. 대장은 실력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동생이 방주가 되는 것이 당연해. 나는 부방주로 만족하네. 생각해보니 후일 소림방이 소림파로 확장한다면 당연히 탕명이 방주가 돼야 한다. 중요한 문제였기에 탕명은 사양하지 않았다. 양형, 앞으로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건배. 그래, 소림방의 방주 탕명. 오늘부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이로써 탕명은 전생의 탕유가 아닌 현실의 탕명으로 살기로 다짐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탕명과 양도는 밤새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탕명과 양도는 소림방을 세우기 위해 장안으로 출발했다. 장안에 도착한 탕명이 쌍주주단의 문을 열자 귀여운 옥주가 탕명을 반겼다. 탕명오라버니. 할머니의 죽음으로 녹주와 옥주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은 다행히도 사라진 상태였다. 탕명은 두 자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녹주는 양도에게 사뿐히 달려가 양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양 도사님, 별일 없으셨나요? 전 혹시나 해서 정말 걱정이었어요. 양도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녹주의 눈빛은 전장에서 돌아온 연인을 향한 눈빛이었다. 아마도 양도가 낙양에서 석가방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했던 모양이다. 녹주의 모습에 탕명은 두 사람 사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전생의 여자였던 탕명은 여자의 육감을 발동시켰다. 어라? 이건 단순한 염려의 수준이 아닌데? 눈가가 붉게 젖은 녹주의 눈빛은 양도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 양도에 대한 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무슨 애정 행각이라? 설마 녹주가 양형을 좋아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석가방 무리에서 자신을 구해준 멋진 양도이니 녹주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하였다. 양도는 녹주보다 12살이 많은 띠동갑이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중요치 않다. 하긴 녹주가 18살이니 짝을 찾을 나이가 되었다. 녹주는 뜨겁게 양도를 바라보았지만 뜻밖에도 양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워낙 자유분방하면서도 털털한 성격인 양도이다. 그는 여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긴 양도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소림방이 안정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한동안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양도의 마음이 녹주와 같더라도 두 사람이 맺어지는 것은 훗날의 일일 것이다. 어찌됐건 탕명은 남녀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소림방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했기에 일단 팔봉이 비단을 싣고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탕명과 양도는 사룡방과 화산파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위해 장안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한편 탕명과 양도가 낙양에 머물던 사이에 사달룡은 오른팔 범량이 유곽에서 어이없이 죽자 직접 수하들을 대거 거느리고 장안에 왔었다. 골륜팔을 쳐서 비단길의 이권을 차지하자는 사달룡의 강력한 요청에 대사형 청명도 결국 동조하였다. 그러나 청명은 화산파가 이번 일에 뛰어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조건을 하나 제시했다. 사방주, 사룡방이 먼저 골륜파의 거점인 천수를 쳐서 분쟁을 일으키면 그때 우리가 중재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나서주겠소이다. 먼저 천수를 치란 말씀이요? 그렇소이다. 잠시 고민하던 사달룡이 결단을 내렸다. 좋소이다.
천수 정도면 우리 힘만으로도 가능할 것이요.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49화 새로운 출발 소림방 2. 지혜 없는 열심은 좋지 않고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말이 딱 사달룡에게 어울리는 말이었다. 어설프게 화산파의 뒷배만 믿고 나선 사달룡이 천수에서 곤륜파와 일전을 벌였다. 그러나 사달룡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강적이 천수에 있었고 사룡방은 큰 피해를 입고 일패도지하였다. 사달룡이 곤륜파에 패하고 겨우 목숨만 건져 장안으로 철수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한 탕명은 혀를 찼다. 쯧쯧. 사룡방 방주 사단룡은 생각보다 심계가 얕은 자였군.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는걸? 탕명이 객잔에 돌아오니 정보를 얻으러 나갔던 양도가 이미 객잔에 돌아와 있었다. 양형, 사룡방이 곤륜파에게 호되게 당하고 지금 장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를 노려 사단룡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도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양도가 말끝을 흐렸다. 탕명은 양도가 말끝을 흐리면 뭔가 번뜩이는 묘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탕명이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양도가 천천히 입을 뗐다. 당소소의 목표가 비단길의 이권을 갖는 것이지. 그렇죠. 당소소가 비단길의 이권을 갖게 되면 우리도 그중 일정 부분을 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비단길은 곤륜파의 세력 아래에 있고 그걸 뺏기 위해 사룡방이 화산파의 힘을 빌리려 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동생, 이런 상황에 사룡방 방주 사단룡을 제거하면 어찌 될까? 양도의 말은 예리했다. 언젠가는 두 개의 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처지에서 약한 놈부터 공격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당연한 순서이지만 사실 하수의 계책이었다. 응. 우리가 사단룡을 제거하면 결국 곤륜파를 돕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지. 곤륜파와 사룡방 중 누가 강하지? 그야 곤륜파죠. 강한 자의 힘을 빼야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럼 사룡방이 곤륜파를 이기게 도와야 하나요? 아니지. 우리가 사룡방을 직접 도울 필요는 없지. 그럼요? 우리는 곤륜파와 사룡방이 모두 힘이 빠지게 싸움을 부추겨야겠지. 이미 사룡방이 곤륜파에게 패해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판에 화산파를 끌어들여야지. 양도의 말대로 화산파가 본격적으로 사룡방을 돕는다면 곤륜파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화산파가 끼어든다면 판세가 바뀌겠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화산파의 동태를 살펴 청명이 정말 사룡방을 도우려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해. 청명이 사룡방을 도와주려 한다면 우리는 그저 지켜보다 사룡방이 곤륜을 이기면 그때 사단룡을 제거해도 늦지 않지. 양도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보다 좋을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사단룡이 우리를 위해 곤륜파와 싸운 격이 되겠네요. 그렇지. 탕명이 무릎을 탁 쳤다. 양형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마음속 깊이 기재를 숨기고 있던 한량이었군요. 탕명이 군자 노인의 골동품 상점에서 양도를 처음 봤을 때는 양도를 그저 한량 같은 엉터리 도사로만 보았었다. 하지만 양도는 겪어볼수록 머리도 좋은 사내이다. 양형은 보기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어울리지 않게. 안 그래도 내가 어릴 때는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곤 했어. 총명이요? 양형. 인정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슬슬 일을 벌여야 할 때다. 탕명이 투명 망토를 챙기며 말했다. 양형, 일단 제가 사단룡이 어쩌고 있는지 염탐하고 오겠습니다. 투명 망토를 쓰려고? 네. 아참, 제가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탕명이 투명 망토에 물을 부어 적신 후 망토를 잡아당겼다. 찌찌찌. 양도는 행여나 망토가 찢어질까 불안한 표정이다. 동생,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찢어지겠어. 괜찮아요. 이쯤이면 되겠네요. 펄럭. 탕명이 망토를 뒤집어 쓰자 짧았던 망토가 탕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도 남았다. 탕명이 머리를 빼꼼 내밀며 웃었다. 어때요? 신기하죠? 양도가 감탄했다. 오, 진짜 망토가 길어졌네. 신기하군. 이리 줘봐. 나도 해볼게. 펄럭. 양도가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자 건장한 체구인 양도의 모습도 사라졌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얼핏 보기에는 양도의 모습이 사라지는 듯 하였으나 양도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불투명해지는 게 양도의 모습이 완벽하게 감춰지는 것은 아니었다. 누구나 조금만 관찰한다면 충분히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동생, 왜 그래? 여러 번 투명 망토를 썼다 벗었다 해보니 투명 망토를 쓴다고 완벽히 모습을 숨길 수는 없었다. 특히 촛불이나 등불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티가 났다. 양형, 빛이 있는 곳에서는 완벽한 위장이 안 되네요. 지난번 청명과 사달룡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는 어두운 지붕 위라 완벽히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물론 망토의 길이가 짧아 발등을 가릴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막상 환한 방 안에서 사용하니 투명 망토의 허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투명 망토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탕명이 밝은 곳에서 망토를 쓰자 양도도 그제야 망토의 허점을 발견하였다. 그렇군. 동생, 어두운 곳에서만 사용해야겠어. 탕명과 양도는 번갈아 망토를 둘러싸 보며 이런저런 자세를 취해보았다. 가상의 상대를 설정해놓고 어떻게 접근해야 상대가 눈치채지 못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대비해 보았다. 그러던 중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스르르. 어라? 망토가 어느새 원래의 크기로 돌아와 버렸다. 군자 노인이 물기가 마르면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알려줬으나 이렇게 빨리 물기가 마를 줄은 몰랐다. 불과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망토를 적셨던 물기는 빠르게 사라졌고 물기가 사라지자 망토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와 버렸다. 이런, 망토의 물기가 금방 사라져 버렸어. 그렇군요. 잘못하다간 지난번처럼 발등에 젓가락이 꽂히겠어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조심해서 사용하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저는 사단룡의 동태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 탕명은 투명 망토를 가슴에 품고 사룡방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룡원으로 갔다. 장안은 비단길의 시작점이다. 사룡원은 비단길이 펼쳐진 신장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사룡방이 장안에 만든 전초기지였다. 투명 망토가 비록 허점이 있었으나 적의 눈을 속이고 상대의 동태를 살피는 데는 투명 망토가 최고이다. 망토를 뒤집어 쓴 탕명이 사룡원의 담을 넘어 지붕으로 몸을 날렸다. 독청 도인의 도움으로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을 받은 후 탕명의 내공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한중에서 청명에게 일침을 당했을 때와는 한 단계 발전된 탕명이었고 탕명이 펼치는 화엽비술 또한 한층 빠르고 날렵해졌다. 지붕과 지붕 사이를 날아오르는 탕명의 눈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대청이 보였다. 사룡원은 한중에 있는 사룡방의 저택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기에 쉽게 대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단룡이 저기 있겠군. 역시나 사룡원 대청에는 사달룡과 화산파 도사 셋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화산파 도사 둘의 얼굴이 낯익다. 그들은 탕명이 범량을 죽일 때 평안루에서 범량과 함께 주색에 빠져있던 화산파 제자 청주와 청색이었다. 사단룡이 음탕한 도사 놈들과 같이 있었군. 탕명이 보기에 이 화산파 도사들은 참으로 요상한 놈들이다. 분명 범량이 화산파 도사들과 색주가에서 놀다 죽었건만 도사들은 화산파 장문에게서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은 듯했다. 전생 같았으면 저놈들은 파문을 당하거나 요절이 났을 텐데. 세월이 흐르니 세상이 문란해진 것인지 자유로워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화산파 장문은 두 도사놈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놔두는 것인지 200년 전 사람인 탕명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탕명이 어찌 생각하던 화산파 도사들의 표정은 밝고 명랑했다. 사방주,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곤룡파와 분쟁이 벌어졌으니 이제 저희가 사방주를 돕겠습니다. 청주가 이리 말하자 사달룡이 술잔을 입에 털어넣었다. 젠장, 술맛이 쓰군. 이번 일은 내가 너무 경솔했어. 하필 곤륜오광이 천수에 있을 줄은 내 미처 생각지 못했소이다. 방주, 곤륜오광 5이 모두 천수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다섯이 모두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요. 조광과 화광 둘만 보았소이다. 그렇다. 사달룡은 그저 곤륜파의 선전포고할 겸 천수를 공격한 것인데 하필 천수에 곤륜파의 정예인 곤륜오광이 있었다. 곤륜오광은 조광, 화광, 산광, 변광, 우광을 말하며 곤륜파는 대대로 오광의 자리를 장문 다음 가는 명예스러운 자리로 대우했다. 오광은 무공에 있어서 곤륜파 현 장문 울룡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곤륜파는 오광에 들어갈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어린 제자 중 기재만을 엄선해 수십 년 심혈을 기울여 키워냈으며 그 결과 오광이 곧 곤륜파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이들 다섯이 힘을 합치면 그 위력이 배가 되었기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각자의 개성이 워낙 강하고 차기 장문이 오광 중에서 나올 것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였다. 그래서인지 곤륜파의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니면 오광이 함께 출전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했다. 조광과 화광은 서로 죽이 잘 맞아 늘 함께 다닌다고 했고 오광 중 조광이 가장 연배가 높았기에 조광과 화광이 있었다면 사달룡이 패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사방주, 곤륜오광은 저희 화산파도 상대하기 힘든 고수들입니다. 하지만 하산과 사룡방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청주가 곤륜오광의 위력을 인정하며 위로하자 사달룡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곤륜오광의 이름은 당소소가 만들어준 무림판 세지형도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사달룡과 화산파 도사들의 대화를 듣고 보니 곤륜오광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곤륜파가 세기는 센가 보구나. 곤륜오광과 청명이 싸우는 꼴을 보면 재미있겠군. 지붕 위에 납작 엎드린 탕명이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지만 한 번 실패했던 탕명이 워낙 조심하였기에 아무도 탕명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사방주께서 그저 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청색도 사달룡을 위로하자 청주가 술잔을 들었다. 자자, 우리 일은 이제 시작이니 한 잔 쭉 드시고 새로이 시작합시다. 건배! 술꾼들은 기분이 나빠도 마시고 좋아도 마신다.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술독에 빠져드는 네 사람을 보며 탕명이 혀를 찼다. 놀고들 있네. 저것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저 주색잡기야. 사달룡은 그렇다 쳐도 저 도사 놈들은 정말 도사가 맞기는 한 거야? 탕명은 남성의 육신이 전생의 영혼을 잠식하며 서서히 남자로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색을 밝히는 놈들에게는 천성적으로 두드러기가 나는 탕명이다. 술잔을 입에 털어넣은 사달룡이 답답하다는 듯 청주에게 물었다. 그런데 대사형께서는 언제 장안에 오신답니까? 사달룡의 질문에 청주가 들었던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눈치 빠른 사달룡은 뭔가 사달이 났음을 직감했다. 사달룡의 입장에서 청명은 사룡방의 생명줄이었다. 대사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청주가 뜸을 들이자 사달룡이 버럭 화를 냈다. 사령방과 화산파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건을 어찌 나에게 숨기는 것이요? 사달룡의 눈꼬리가 하늘로 치솟았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50화 소림삼걸 1. 청주와 청색이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 사달룡이 버럭 화를 내자 청주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숨기다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글쎄 어떤 놈이 지난달 낙양에서 하산파의 매화미안검법을 사용해 개방 제자셋을 죽였답니다. 사달룡으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어라, 그런 일이 있었소이까? 그럼 개방 제자를 죽인 게 화산파가 아니란 말이요? 개방과 화산파의 알력은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기에 사달룡이 이리 물은 것이다.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청색이 사달룡에게 몸을 바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어떤 놈이 우리 화산파 제자 둘을 때려눕히고 젓가락을 발등에 꽂으며 젓가락을 청명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사방주,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청색이 젓가락을 들어 보이자 사달룡이 무릎을 쳤다. 그렇지.
그놈이라면 혹시 한중에서 우리 얘기를 엿들었던 놈이 아니겠어? 그렇습니다. 분명 그놈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그럼 대사형이 던진 젓가락에 상처를 입었던 놈이 화산파 제자에게 그대로 안 갚음했단 말이오? 뭐 그런 셈이 됐죠. 사달룡의 눈이 번뜩였다. 내 보기에는 두 사건을 저지른 놈이 동일인일 수 있소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놈이 화산파와 개방을 이간질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자의 속셈은 분명 화산과 개방을 이간질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놈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일로 대사형은 지금 화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그거 참. 탕명은 자신이 벌인 일을 해결하려 청명이 나섰다는 말에 입을 벙긋거렸다. 이거 재밌어지는군. 내 놈들이 암만 고민해봐야 나 탕명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스르르. 한참 신나게 엿듣고 있는데 어느새 물기가 말랐는지 투명 망토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이런, 할 수 없군.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은 사령방과 화산파가 움직이지 않을 듯했다. 일단 상황 파악은 하였기에 탕명은 객잔으로 발길을 돌렸다. 개방을 속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아직 개방과 화산이 싸우질 않고 있다. 그리고 화산파가 나를 쫓고 있으니 아직 계획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품속의 투명 망토를 만지작거리며 화산으로 직접 잠입해 볼까를 생각한 탕명이 객잔 문을 열었다. 객잔 안에는 반가운 얼굴이 양도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팔봉! 탕명, 잘 있었어? 언제 온 거야? 응, 이제 막 왔어. 쌍주주단에 비단 내려놓고 너 보려고 왔지. 팔봉의 표정이 밝은 것이 무사히 비단을 가져온 것이렸다. 비단 많이 가져왔어? 그럼 지난번보다 2배 많이 가져왔지. 사천단가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던데. 그리고 아미산 차도 잔뜩 가져왔어. 그래? 잘됐다. 어찌 보면 당소소의 편지 한 장만 가지고 비단 판매권을 나눠준 사천당가 당주 당백호도 참으로 화끈한 사람이다. 그만큼 딸 당소소에 대한 믿음이 큰 것이리라. 안 그래도 돈이 필요하던 참이었기에 팔봉이 가져온 비단은 큰 힘이 될 것이다. 팔봉, 앞으로 장안에서 할 일이 많아질 테니 다음에 송도에 가면 비단 가져오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을 구해. 알았어. 이제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아니 이미 부자 된 건가? 하기야 어찌 보면 팔봉이 원했던 부자 정도는 이미 됐다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팔봉이 누나를 굴린다. 분명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왜 그래? 말해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인데? 탕명, 나 사실 마차를 한 대 사고 싶어. 마차? 팔봉의 꿈이 부자가 되어 마차를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었다. 그렇다면 분명 태우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마차에 누구를 태우려고? 너 설마... 마차 사면 옥주가 태워달라 했어. 정말? 어느새 둘이 그렇게 가까워졌지? 팔봉, 너 대단한데? 이제 시작이야. 팔봉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 탕명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팔봉 이 녀석, 정말 못 말리겠군. 어느새 옥주의 마음을 얻은 거지? 어쩌겠는가. 돈이야 쓰려고 버는 것이니까. 좋아. 내가 번 돈이니 내 맘이지. 비단을 팔고 마차를 한 대 사. 나머지 돈 중 반은 다시 비단을 사고 나머지 반은 내가 쓸 데가 있어. 왜? 너도 마차 사려고? 으이구. 양형과 나는 그 돈으로 사람을 키울 거야. 사람을 키운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탕명이 소림방을 만들고 첩보부대인 천리통을 만들 것이라 말하자 팔봉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림방, 천리통, 너 정말 본격적으로 무림에 뛰어드는 거야? 그럼 내 앞을 막는 놈들은 싹 다 없애버릴 거야. 탕명의 얘기를 들은 팔봉의 눈에 두려움과 주저함이 비쳤다. 마차를 사서 옥주와 달콤한 연애를 하려던 팔봉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얘가 내가 알던 그 탕명 맞는 거야? 현촉검을 얻은 후 사람이 어찌 일이 바뀌었지? 팔봉은 너무나도 달라진 탕명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리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저 풍요롭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인 팔봉은 결코 누구를 밟고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싶진 않았다. 탕명의 눈치를 보던 팔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탕명, 성안에서 우리 둘이 맹세했잖아. 나는 상인이 되어 부자가 되고 너는 무공을 배워 고수가 되기로 했었지. 그러나 부자가 되고 고수가 되면 뭐해? 무엇보다 목숨이 가장 소중한 거야. 나는 내가 잘못될까 불안해. 겁먹은 팔봉의 표정을 본 탕명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팔봉이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위험해질까를 걱정하는 거야? 탕명을 쳐다보는 팔봉의 눈빛은 허물없는 친구 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팔봉을 보자 탕명은 적잖이 실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팔봉의 마음도 이해는 됐다. 그렇구나. 팔봉은 부자가 되어 옥주처럼 이쁜 여인과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야. 마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지. 팔봉은 팔봉의 인생을 사는 게 좋겠군. 그래, 더는 나의 계획에 팔봉을 끼어들이지 말자. 탕명은 팔봉이 위험해지는 게 싫었다. 가는 길이 다르다 하여 속상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그래, 이제 나와 팔봉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탕명이 팔봉의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팔봉, 서운하게 듣지 마. 이제부터 너는 장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나와 양형과 얽히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거야. 양도가 탕명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거들었다. 팔봉아, 우리는 장안의 소림방을 만들 거야. 그러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너는 성도와 장안을 오가며 비단과 차 장사에 집중해라.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모여 이익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친구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아. 양도까지 자신과 거리를 두려하자 팔봉은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나 양도의 말대로 하는 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다. 겸연쩍은지 팔봉이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탕명, 내가 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해 미안해. 그럼 양도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몸 조심하세요. 팔봉, 내 걱정하지 마. 그럼 내일 마차 사러 같이 가볼까? 그래. 양도가 팔봉의 술잔을 가득 채웠다. 자, 소림방과 팔봉상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양도의 외침에 탕명과 팔봉도 술잔을 들었다. 이하여! 탕명과 팔봉은 생사를 같이 하던 친구에서 이제 서로의 욕망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동업자가 되었다. 탕명, 이거 어때?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신세대 팔봉이 매끈한 마차 한 대를 골랐다. 멋져. 4명은 충분히 탈 수 있겠네. 성도에서 가져온 비단을 모두 팔고 나니 두둑한 은자 주머니가 10개나 되었다. 팔봉의 소원대로 마차를 사는데 은자 주머니 2개를 쓰고 팔봉에게 은자 주머니 4개를 주었다. 팔봉, 마차도 샀으니 열심히 일해야 해. 당연하지. 얼른 타보고 싶다. 양형, 팔봉과 같이 가셔서 녹주도 태워주세요. 저는 소림방의 근거지로 쓸만한 장소가 있나 찾아봐야겠어요. 팔봉 입장에서도 옥주만 태워주기는 애매했다. 양도사님, 함께 시승식 하실까요? 제가 근사한 데 가서 한턱 내겠습니다. 그럴까? 돈이 생기니 우리의 마음도 느긋해졌다. 이랴! 팔봉과 양도를 태운 마차가 멀어져 가자 탕명은 장안 서쪽 성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단길은 서쪽에 있으니 장안 서쪽 성문 근처가 좋겠군. 장안은 비단길의 시작점이었다. 돈이 도는 큰 도시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활기가 넘쳤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던 탕명이 어느덧 시장통에 접어들었다. 장안에는 큰 시장이 2개 있는데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가 있었다. 오늘따라 서시에는 사람들이 무척 붐볐다. 그렇게 사람들 속에 묻혀 탕명의 발걸음이 느려졌을 때였다. 웬 어린 거지 하나가 탕명의 옆구리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다. 뭐지? 무리민이 아니었다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동작이 민첩하고 간결했다.
마치 고수의 점열 수법처럼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탕명이 품속을 더듬어 보니 은자꾸러미 하나가 없어졌다. 은자꾸러미는 어느새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거지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다. 어라? 저놈 봐라. 거지 아이는 14살쯤 되어 보였는데 어찌나 민첩한지 순식간에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어이없다.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한테 당한 것이다. 광안이나 성도에도 간혹 소매치기하는 거지 아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놈의 솜씨는 귀신 같았다. 탕명이 아니었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어쩐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경공을 펼치면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달려야 한다. 주위를 살피던 탕명이 날아올랐다. 탕명이 몸을 날려 담벼락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도망가는 거지 아이와 가까워졌으나 탕명이 거지 아이를 덮치려는 순간 탕명의 은자꾸러미는 새로운 거지 아이의 손으로 넘어갔다. 소매치기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라? 이놈들 봐라. 탕명의 은자꾸러미는 어느새 또 새로운 거지 아이의 손으로 넘어갔고 곧이어 처음에 탕명에게서 은자꾸러미를 가져간 최초의 거지 아이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총 3명의 거지 아이가 탕명의 은자 주머니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달리고 있었다. 처음 날치기를 한 아이가 제일 작았고 세 놈은 서로 1~2살 정도 차이가 나 보였다. 작은 놈이 날치기하면 제일 큰 놈이 들고 뛰는 조합이었다. 불끈. 승부욕이 솟구치는 탕명이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